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성탄절을 지나면서 중난 하이에서는 황당하면서도 섬뜩한 궁중 암투극 한 편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케이블 채널에 올리면 작가도 따라가기 힘들다며 휴가를 낼 만한 전개입니다. 최근 이틀 사이 신화통신의 통고문을 보시면 꽤 흥미롭습니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연이어 2차례의 중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손석희야, 왜 회의를 이틀이나 하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우선 공식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례대로라면 민주생활에는 원래 이틀을 합니다. 비판과 자기 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스스로를 벗겨서 한 번쯤 구워야 합니다. 도덕 수양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충성심 내열시험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틀 회의는 수상한 장치가 너무 많습니다. 전형적인 음향판입니다. 양해면은 CCTV에 보여주기 위한 무대입니다. 정장 차려입고 꼿꼿이 앉아 시진핑이 총괄 발언을 하며 철 같은 규율, 딱딱한 규정을 강조합니다. 당과 국가의 핵심은 견고하고 분위기는 청렴하고 바르다고 말합니다. 화면에는 예쁘게 찍히도록 쉼표까지 미리 검토된 대사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음해면은 문을 닫아 걸고 진행된 그날입니다. 카메라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절대로 민중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평소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르다를 입에 달고 사는 부국급 고위 관료들이 하나같이 잘못한 초등학생처럼 아내를 데리고 앉아 반성문을 읽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장망정 씨의 단독 폭로에 따르면 그날 밤 중난 하이 공기에는 엄숙한 정치 분위기가 아니라 술 냄새, 살기, 그리고 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극도로 황당한 오프닝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리창과 노시진핑이 인민대회당에서 다음 장면에 대한 배짱을 키우려 했던, 상황이 너무 어지러워 술로 근심을 씻어내려 했던 두 사람이 잔뜩 취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리창은 그 영향으로 회의 일부 절차에 늦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최고 권력을 쥔 두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발밑은 비틀거렸을지도 모릅니다. CCTV 감독도 클로즈업은 참아 못했을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분냄새입니다. 그들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정치국 위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청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우자들입니다. 평소 위풍당당한 부국급 고관들이 잘못한 학생이 학부모 호출 당하듯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와 영혼까지 캐묻는 신문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통고문 속 문장을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시진핑이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일을 잘 관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곁에 있는 사람들, 이 한무더기 앉아있지 않았다면 왜 저런 문장이 그토록 정확히 꽂히겠습니까? 이 말은 일반론이 아니라 정면의 부인석을 겨냥한 말처럼 들립니다. 마지막은 칼끝이 드러나는 살기입니다. 술 냄새와 분 냄새가 뒤섞인 그 방에서 누가 침묵을 깼을까요? 폭로에 따르면 기율의 차르 역할을 맡은 리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업무가 아니라 가풍을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리 씨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장 욕설을 퍼붓지 않았고 먼저 깔아두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각 성의 고위 관료 부인들과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를 아주 자세히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동네 수다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경계를 풀 무렵 그는 갑자기 화제를 꺾어 마식루이의 아내 룽리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리씨 부인의 발언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명령받고 물어뜯기였습니다. 입으로는 룽리를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룽리 뒤에는 대단한 절친이 있습니다. 룽리가 기대고 있던 큰 나무는 펑리위안입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다 아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툭 치되
칼은 깊게 들어가는 한 방입니다. 이 수는 공식 뒷받침까지 있습니다. 12월 25일 자인민일보 제3면을 보십시오. 정치국이 회의하던 바로 그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매우 이례적으로 한 문서를 인쇄해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신형 부패 및 은닉성 부패 문제 조사 증거 지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형 부패, 은닉성 부패라는 8글자입니다. 은닉성이란 무엇입니까?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하고 예술품을 이용하고 특정 관계인을 이용해 예컨대 절친이나 장갑 낀 송 같은 대리인을 통해 이익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금이 아니라 관계를 쥐는 부패입니다. 포장은 고급인데 냄새는 여전합니다. 이 문서는 펑리위안의 문예계와 마식루이의 광둥라인에 맞춰 재단한 체포영장처럼 보입니다. 먼저 법 해석을 인쇄에 깔아두고 이어서 회의에서 그 도면대로 찾아가 잡는 방식입니다. 칼을 갈아놓고 설명서까지 붙여서 절차대로 도축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궁정형 정치 변란입니다. 반부패의 칼날이 후궁의 치맛자락을 겨눴다는 것은 시진핑이 만들려 했던 가천화 체계가 2025년 겨울에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풍은 어느새 폭풍이 되고 모두가 자기 검토라는 헬멧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왜 시진핑은 참았느냐? 왜 탁자를 뒤집지 않았느냐? 그 문이 닫힌 뒤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치적談판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 흥정판에서 시진핑은 탁자를 뒤집을 미천을 잃었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남는 건 체면뿐인데 그 체면도 때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중심으로 한 원로 복귀 세력 그리고 총을 쥔 장류샤가 차갑게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로들이 쥔 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치명적인 흑색 자료였습니다. 마식루이뿐 아니라 펑리위안의 가족과 측근 라인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액 부패에 관한 철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탁자 위에 내리치며 시진핑에게 두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어망과 물고기가 함께 죽는 길입니다. 계속 싸우면 우리가 이 추문을 세상에 공개하겠다. 그러면은 당신과 부인이 다음 친청 감옥 입주 부부가 될 수 있다. 둘째, 체면을 지키며 퇴장하는 길입니다. 실권을 내놓고 우리의 인사 배치에 협조하라. 우리는 당신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하겠다. 가족도 안전하게 하겠다. 당신은 화고펑처럼 허명만 남긴 채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져 노년을 보내라. 듣기에는 명예퇴임이지만 실상은 조용히 물러나라 소리내지 말라입니다. 최근 CCTV 뉴스에서 시진핑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있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 여러분은 그가 어느 길을 택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둘째 길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몸을 둘 곳을 지키기 위해 그는 열쇠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한 장면이 설명됩니다. 최근 군 진급의식에서 시진핑은 점소이처럼 기계적으로 원고를 읽었고 장유샤는 뒤에서 느긋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수장이 정수장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간수가 죄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감시하며 시진핑이 원로들이 써준 대본대로 끝까지 연기하도록 지켜본 것입니다. 대사를 정확히 읽고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즉흥 연기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은 언제 완전히 드러날까요? 가장 이른 시점은 2016년 1월 12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가 개막할 때일 수 있습니다. 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식루이는 정치국 위원인데 규정대로라면 먼저 정치국이 논의하고 신화통신이 통보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 회의가 선고하느냐? 시청자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연성 쿠데타의 가장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정상 절차대로 정치국 회의를 열면
시진핑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그는 거부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감싸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들과 장유샤는 정치국을 건너뛰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칼을 바로 꺼냈습니다. 가능한 대본은 이렇습니다. 1월 12일 회의의 업무 보고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전례 없이 마식루이를 직접 지명하고 그를 정치적 야심이 극도로 팽창해 당내 단결을 심각하게 파괴한 전형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시진핑이 형식적으로라도 자기 측근을 한번 감싸볼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석단에 무표정하게 앉아 자신의 신복이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 앞장서 박수를 치며 단호히 옹호한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박자에 맞춰 치는 박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뽕나무를 가리켜 회나무를 욕하는 것이고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주는 것입니다. 마식루이 같은 봉강대리, 후군과 연결된 핵심 고리마저 총서기를 건너뛰고 직접 끌어내릴 수 있다면 당 전체는 즉시 깨닫게 됩니다. 한때 정화해진 하나의 존이던 그가 이제는 자기 팀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뒤에서 맺어진 합의서에 서명했고 자신의 사람을 내주며 자기 체면을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잔혹한 정치 논리입니다. 황제가 퇴위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 앞에서 황제가 가장 아끼는 대장의 목을 베어 효수하면 천하의 관리들은 곧바로 압니다. 지금 조정이 누구 성씨인지 말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또 하나 극히 이례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차이치가 중앙판공청 주임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차이치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대내 총관이며 권세가 조정을 돕고 지위가 극에 달한 인물입니다. 이런 결정적 국면에서 왜 물러나려 할까요? 들리는 말로는 차이치가 사석에서 좀 편해지고 싶다. 시진핑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비췄다고 합니다. 핵심 측근인 차이치조차 큰 배가 가라앉는다는 냉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는 화약고 위에 앉아 있다가 폭발 순간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2026년이라는 소문난 대기한이 오기 전에 부드럽게 착지하고 싶어 합니다. 집사까지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한다면 이 배는 도대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까? 방금까지 우리는 중난 하이의 문시를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치 논리에서 무시가 받쳐주지 않으면 문시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공중 누각일 뿐입니다. 최근 베이징에는 핵폭급 대본이 떠돕니다. 후춘화가 장유샤를 비밀리에 만났고 장유샤가 모두의 숨을 택게 할 약속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후춘화를 받들어 올려 군사위원회에 넣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재미로만 들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양파를 벗기듯 껍질을 벗겨 핵심 논리를 봐야 합니다. 약속 하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난 하이의 고기 분쇄기 안에서 의지는 가장 싸고 실행력은 가장 비쌉니다. 패태자처럼 취급받아온 후춘화를 다시 세우고 더 치명적인 자리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같은 위치에 꽂아 넣는 것은 정밀한 정치 외과 수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절차는 무엇이냐? 누가 칼을 잡느냐? 여기서 전 세계 언론이 거의 놓친 날짜 하나를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12월 27일입니다. 그날 전인대가 인민해방군 선거위원회 명단을 공표합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하고도 거칠습니다. 군을 대표해 중앙 전체 회의에서 손을 들어 표결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장유샤의 암 도진창은 실로 노련합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십니까? 오중전에서 후춘화를 올리려면 먼저 아래에 앉아 회의하는 사람들이 장유샤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27일의 그 명단은 법적 외피를 쓴 대청소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그는 시진핑에게 충성하던 군 출신 중앙 대표들을 정당하게 제거하고 장시 군에게만 복종하는 신복들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오중전의 날이 오면 문이 닫히고
징시 호텔 안팎은 위수구 병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수혈된 군 대표단이 가장 먼저 추천 명단을 던집니다. 장유샤가 직접 단상에서 읽어 내려갑니다. 후추나 동지를 중앙군사위원회에 증보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그때 경제를 맡은 자, 당무를 맡은 자, 지방의 거물들이 무대를 올려다보면 이런 장면을 봅니다. 총인 군대와 칼인 기율 감독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핵심에 충성한다고 나설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호를 책임진 사람이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회의장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이해하고 다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누가 총과 맞서겠습니까? 모두가 똑똑합니다. 체제 안에서 중앙위원까지 올라온 사람 치고 엉덩이 밑에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이나 총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군 기율 쪽 사람이 옆에 서서 눈빛 한 번만 주고받아도 손에 쥔 찬성표는 얌전히 투표함으로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 이 대본의 가장 뛰어나면서도 가장 섬뜩한 대목은 오중전의 당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닙니다. 12월 27일 사실상 결말이 이미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장유샤가 선거위원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군대표단을 장악한다는 뜻이고 군대표단을 장악한다는 것은 오중전해의 목에 칼을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후춘하는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민심이 추대에 뽑힌 역할을 잘 연기하면 됩니다. 시는 밖에서 쓰고 살인은 판 안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도천 환일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최고 통수권의 내용을 비워버립니다. 선거위원회 명단이 공표되는 순간이 바로 시진핑이 군권을 완전히 잃는 법적 순간입니다. 위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래는 어떻습니까? 돈만 사라진 게 아니라 입까지 테이프로 봉해졌습니다. 신화통신의 작지만 극히 독한 뉴스 하나를 보십시오. ST 창야호의 재무조작 사건이 증권감독 당국에서 공안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좋은 일 아니냐, 조작을 때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표현을 보십시오. 공안으로 이송입니다. 재정이 고갈된 이 시점에 경제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거두고 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3,100만을 벌금으로 매긴 진짜 목적은 상장사 뒤에 있는 민영기업 사장들과 권력층의 장갑 낀 손들을 뿌리째 뽑아 부자를 때리고 재원을 긁어모아 배고파 울어대는 국고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작 단속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작한 자는 처벌하고 돈 있는 자는 더 세게 처벌합니다. 제약업은 누구의 구역입니까? 지난 10년 이익 이전의 중대 피해 지역입니다. 지금 창야호를 제물로 세운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바꾼다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정치 장부가 경제 장부를 짓누르는 시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민중이 그 절망을 말로 꺼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바로 12월 26일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이 갑자기 금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유명인 계정행위 관리 규범 통지, 이 통지는 13가지 부정 목록을 내걸었습니다. 그중 5번째 조항을 똑바로 보십시오.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국가의 대정 방침을 왜곡 해석하는 것을 언급한다. 소위 민의 투표를 발기하는 것을 언급한다. 왜 민의 투표를 굳이 금지합니까? 그들은 찔립니다. 경제 상황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 지금 투표를 열어놓기만 하면 두 분애가 달콤하냐 짭짤하냐를 묻는 투표조차 결국 집권당에 대한 불신임 국민투표로 변질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여론조사는 채점이 되고 그들은 누구도 펜을 쥐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중국 전역의 온라인 대형 계정들에게 소음기를 달아 압력솥의 배기구를 완전히 용접해 막겠다는 뜻입니다. 입은 막혔지만 다리는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의 성탄절을 보십시오. 수십만의 젊은이가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공유 자전거를 타고 찬 바람 속에서 행진했습니다. 구호도 없고 현수막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국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3년 전의 하얀 종이입니다. 지금 젊은이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광다신탁은 권력층 가문들의 돈 주머니까지 텅 비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에는 이런 서글픈 농담이 떠돕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도 지급 준비율 인하도 소용없고 반기 반치만 내리는 게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농담이지만 가장 진짜 같은 절망의 민심입니다. 배기구는 막았지만 바닥에 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폭발입니다. 내부에는 궁정형 변란, 외부에는 경제 붕괴가 있습니다. 솥이 자기 손에서 폭발하지 않게 하려면 중국 공산당은 바깥에 표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불운한 희생양이 됩니다. 남의 드라마에 출연 신청도 안 했는데 서 있다가 맞는 역할입니다. 최근 이틀의 일본 공격은 외교부 대변인 몇 명의 즉흥이 아닙니다. 12월 25일, 자, 인민일보 제3면을 보십시오. 환희핑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중대 글이 있고 제목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경계하라입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환희핑이라는 필명은 세계의 소리 평론과 동음으로 읽히며 중앙 최고층의 외교 의지를 대표합니다. 성탄절 당일 최고급 필봉을 동원해 일본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갑오전쟁의 옛 장부까지 꺼내 불장난하면 스스로 불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일본을 일호애적으로 세우는 일이 국가 전략의 높이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내부 모순과 경제 붕괴, 상층 내투가 조절되지 않을 때 일본에 대한 증오로 물기를 돌려 방류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늘 써먹던 그리고 가장 위험한 비장의 수입니다. 동시에 외교부는 갑자기 목록 하나를 던져 미국 군수기업 20곳을 제재했습니다. 명단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잉 같은 거대 기업뿐 아니라 틸드론스, 티얼드론스, 그리고 레드캣, 홍묘 같은 작은 회사까지 일부러 끼워 넣었습니다. 왜 소형 드론을 만드는 몇 회사를 상대로 시비를 겁니까? 겉보기에는 독해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 공산당의 극도의 공포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군의 리플리케이터 계획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인해 전술과 부패 사슬로 쌓아 올린 철의 홍수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서 생기는 리베이트가 수백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리플리케이터 계획은 값싼 지능, 분산된 무인기 군집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작은 회사들을 제재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자기들이 뒤처졌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밤중에 값싼 드론 수만 대가 새처럼 중난하이로 날아들거나 타이완 해협을 뒤덮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영상 속에서 자랑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핵무기로 모기를 잡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근 며칠의 퍼즐을 맞춰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정치에서는 모두가 관문을 통과하는 숙청을 하고 여론에서는 5번째 조항으로 입을 막고 외교에서는 환희핑으로 증오 동원을 걸고 군사에서는 드론 회사 제재로 내면의 허약함을 가립니다. 본질은 모두 2026년에 제15차 5개년 계획 출발 전에 바닥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내부 정리가 끝나고 경제가 더는 구제불능이 되면 타이완 해협이나 동중국해의 마찰은 더 이상 허세가 아니라 정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에게 찌르는 마지막 독한 각성제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공식 선전이 말하는 개막의 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대기한의 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계 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